2025년의 마지막 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 그러네요. 새해가 이제 정말 일주일도 채 안 남았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네. 이맘때가 되면 다들 한 해를 이렇게 찬찬히 돌아보고 또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관계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올해 나의 관계들을 쭉 보면서 새해에는 조금은 다른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그 자료, 관계의 온도라는 글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관계 속에 있는 그 익숙함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아주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익숙함이요? 네. 우리는 왜 때때로 좀 불편하고 어떨 땐 심지어 고통스러운데도 그 익숙한 관계를 쉽게 놓지를 못할까요? 오늘 그 마음속 깊은 이유를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정말 와닿는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요? 매일 아침에 잠결에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이 가는 늘 쓰던 머그컵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것처럼 관계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죠. 너무 뜨거워서 데일 염려도 없고 또 너무 차가워서 놀랄 필요도 없는. 딱 미지근한 온도? 네, 그래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온도요. 작가는 이걸 익숙함의 온도라고 부르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글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죠? 그 익숙함이라는 게 과연 편안함하고 같은 말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는 익숙함의 본질이 편안함보다는 예측 가능성에 훨씬 가깝다고 딱 잘라 말해요. 예측 가능성이요. 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익숙함이라는 감정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예측 가능성이라. 그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보통 관계에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일관성이 있어. 이런 좋은 뜻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이 글에서는 왜 이걸 문제의 실마리로 보고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긍정적인 예측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네. 하지만 이 글에서 말하는 예측 가능성은 조금 결이 달라요. 그 사람과 있으면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소원이남을 느끼게 될지, 그리고 이 불편한 대화가 결국 어떤 결말로 끝날지까지 전부 다 그려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좋은 일이 예측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겪을 상처의 종류와 깊이가 예측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예측 가능한 고통인 거죠. 예측 가능한 고통.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상처를 받을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보다는 네. 차라리 이 사람한테서 받을 상처는 내가 이미 아는 종류의 것이니까 이건 견딜만하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고통이 없어서 괜찮은 게 아니고요. 고통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머무는 상태인 거죠.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요? 네. 다가올 불안의 크기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일종의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결국 익숙함이란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떻게든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우리의 좀 절박한 생존 전략에 가까운 셈이에요. 절박한 생존 전략이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말씀하세요. 머리로는 이게 건강하지 않다는 걸 어렴풋이 알잖아요. 알죠?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그 익숙한 불편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마치 무슨 중력처럼 절 확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력의 정체, 그걸 찾으려면 우리의 아주 어린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어린 시절이요? 네. 자료에서는 대상관계 이론의 관점을 빌려서 이 현상을 설명해요. 대상관계 이론?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어린 시절에 주 양육자, 보통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감정의 패턴이 있잖아요. 네. 그게 성인이 되어서도 내 무의식에 남아서 계속 반복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사람한테서 느끼는 익숙함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제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감정일 수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상대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반복되는 감정의 흐름에 익숙함을 느껴요. 감정의 흐름이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만 인정을 받는 그런 조건부 사랑의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늘 정서적으로 멀어지는 거리감 혹은 내 감정이 좀 사소하게 취급당하는 그런 좌절감 같은 것들이요.
안타깝게도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오히려 더 깊이 각인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혹시 어린 시절에 감정적으로 좀 방치되거나 무시당하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라면요. 네. 성인이 되어서도 나에게 무심하게 대하는 사람에게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개념으로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요. 내적 작동 모델? 네, 일종의 무의식적인 관계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관계 설명서요? 네.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나는 원래 이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야. 혹은 사랑받으려면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해. 같은 나만의 관계 설명서가 딱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낡은 설명서를 펼쳐보면서 관계를 해석하고 행동하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 제 평생의 모든 관계를 결정한다는 뜻인가요? 그 설명서를 평생 따라야 한다면 좀 무섭게 들리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이론들이 말하는 건 우리가 그 패턴에 종속된다는 게 아니라 익숙하다는 거예요. 아, 익숙하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요. 내가 지금 그 낡은 설명서를 펼쳐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것. 그렇죠. 아,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익숙한 서운함은 사실 지금 이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반복해온 감정 패턴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 중력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익숙함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었네요. 그럼요. 어쨌든 그 예측 가능한 고통 속에서 나름대로 저를 지키려는 방법이었던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익숙함의 두 얼굴에 대해 이야기해요. 두 얼굴이요. 네. 첫 번째 얼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지켜주는 방패예요. 방패? 네. 미지의 관계가 주는 그 거대한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또 수많은 관계들을 쉽게 깨뜨리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시켜준 안정적인 기반이었죠. 이 방패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너무 쉽게 지쳐버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방패가 너무 두꺼워지면 문제가 생기겠네요. 바로 그거죠. 자료에서 말하는 다른 얼굴, 바로 나를 숨기는 가면이 되는 경우 말이죠.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관계가 오래될수록 우리는 익숙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진짜 감정을 말하지 않게 될 때가 정말 많아요. 맞아요. 어차피 말해봤자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런 체념. 혹은 이 감정을 또 처음부터 설명해야 한다니 너무 피곤해 라는 생각으로 그냥 입을 닫아버리죠. 이때의 익숙함은 더 이상 나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나의 진짜 욕구와 감정을 가둬버리는 가면이 되는 겁니다. 그 가면을 쓰고 있는 관계를 생각해보니까 좀 슬프네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해 보이는데 가면 밑에서는 각자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10년지기 친구인데 사실은 만날 때마다 약속 시간에 30분씩 늦는 친구한테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 많죠. 네, 그 어색한 대립의 순간이 주는 불안감이 그냥 30분 기다리는 그 익숙한 짜증보다 더 무섭다고 느끼는 거예요. 정확한 비유예요. 이게 정신분석 학적으로 보면요. 관계를 잃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 불안이 나를 솔직하게 드러냈을 때 생길 갈등에 대한 불안보다 훨씬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리는 무의식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겉보기엔 누구보다 안정적인 부부나 오랜 친구 사이인데도 속으로는 칼로 베인 듯 외롭고 아픈 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상태군요. 맞아요. 체념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새해를 앞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글은 익숙한 관계가 잘못됐으니까 당장 끊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니죠. 그 익숙함은 분명 한때 나를 지켜준 최선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다만 지금의 나에게도 그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지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글의 마지막에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아주 중요한 3가지 질문을 제안합니다. 네. 연말연시에 한 번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을 그런 질문들이에요. 어떤 질문들인가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 관계에서 나는 나답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익숙한 역할을 반복하고 있나요? 역할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렇죠. 이게 비단 연인 관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어요? 가족 안에서는 늘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광대 역할, 친구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사 역할, 맞아요. 직장에서는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묵묵히 일하는 희생자 역할 같은 것들이요. 네네.
그 역할을 벗어던졌을 때 내 모습이 상상되지 않는다면 그건 나다운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 서로에 대한 애정인가요? 아니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인가요? 즉, 그 사람과 헤어지거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 상실감과 외로움, 그걸 감당하기가 무서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물어보는 거죠. 사실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이만큼 오래 만났는데 혹은 나이가 드니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 이런 생각들. 그런 안정감에 대한 집착이 때로는 애정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혼자가 되는 두려움이 함께 있는 애정의 모습으로 둔갑하는 거죠. 네, 맞아요. 둔갑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어쩌면 가장 본질적일 수 있습니다. 뭘까요? 만약 지금의 내가, 지금의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내가 처음 그 사람을 만난다면 여전히 같은 선택을 할 것 같나요? 와, 이 질문은 정말 강력하네요. 그렇죠. 과거의 정의나 의무감, 미련 같은 모든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관계의 현재 가치를 묻는 질문이니까요. 네, 지금 여기에 나를 기준으로? 네, 지금 여기에 나를 기준으로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당장 내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요. 질문을 품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조금 다른 온도로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관계 속 익숙함이라는 감정의 이면에 대해서 아주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네, 익숙함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예측 가능성이라는 심리적 장치라는 점. 네, 그리고 한때는 우리를 지키는 방패였지만 때로는 진짜 나를 숨기는 가면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함께 살펴봤어요. 이 글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남기는 것 같아요. 당신이 오랫동안 편안하다고 믿어왔던 그 미지근한 익숙함이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당신이 묵묵히 견뎌온 당신만의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새해가 오기 전 당신의 관계 온도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새해에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의 온도는 몇 도인가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서 더는 상처받지 않는 차가운 안정감인가요? 아니면 약간의 갈등과 어색함을 감수하더라도 서로의 살아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인가요?